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준 칼 막스. 그가 자본주의 붕괴론 대신 사상근무제를 택했더라면 20세기 세계는 전화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회사, 노동자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준 칼 막스. 그가 자본주의 붕괴론 대신 사상근무제를 택했더라면 20세기 세계는 전화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회사, 노동자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TV와 함께하는 더 IMBT에서는 여러분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IMBT 임명노입니다. 2017년 촛불 대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한 대선 아바타 작가 하신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재벌개혁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게스트 나오셨죠? 예, 한양대 이창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제 타입이세요. 저 안경 미남 좋아하잖아요. 안경 미남? 오늘 스튜디오가 그래서 화사해질... 그래서 문재인 후보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죠. 안희정 후보로 옛날에 좋아했죠. 경선 그쵸. 시절에. 너무 멋있으십니다. 나도 안경 썼는데. 같은 안경. 네, 그래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피터님도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창민 교수님 한번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에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영대학에 있고요. 저는 공부는 경제학을 했습니다. 경제학 깝깝하실 텐데. 어려워. 예, 어려워요. 어려운 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연구는 오늘 얘기할 기업 지배구조 주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이렇게 하면 사실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데 느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주총, 이사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가? 예, 그런 맥락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즘 아시겠지만 오늘 얘기할 거지만 이제 기업의 총수들이나 경영진이 재벌 이야기. 예,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가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지배를 누가 하느냐를 밝혀내고 그런 어떤 시스템인가도 밝혀내지만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렇죠. 어떻게 컨트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렇죠. 것도 연구하시는 거군요. 원래 그 교수분들, 경제학자분들도 뭔가 친재벌 쪽이나 친기업 성향도 있고 또 사실은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을까요? 꼭 친재벌이든 반재벌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나요? 학문을? 아니 근데 제가 경제 기사를 많이는 안 보지만 이 경제 기사 보면 이게 딱 보면 이건 기업 홍보팀에서 뭔가 힘을 썼구나. 아싸리가 들어갔다. 그런 기사들을 제가 그런 거는 좀 분석이 좀 되니까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보면은 되게 좋은 얘기들을 해요. 이제 기업의 우호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전문가가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예. 뭐 교수님 그런 쪽으로는 안 하시죠? 예,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베테랑은 재벌을 응징하는 걸 폭력으로 하잖아요. 무조건 힘으로.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공부로, 펜으로 하시는 그쪽 계열이 아니신가 생각이 드네요. 네. 얼굴에 정의로운 기운이 뭐 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을. 사실 알다시피 친재벌 성향의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겠습니까? 뭐 나와주질 않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교수님은 차마 본인의 입으로는 얘기 못 하시겠지만은 저희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로 502의 꿈님이 딱 말씀해 주셨어요. 대부분 주류 학자들이 재벌들에게 관대하다고 함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뭐 그런 거 같죠. 얼굴에 정의로운 기운, 방기대장 뿡뿡이님 친재벌 학문이래, 친재벌, 네. 반재벌 학문 그럴 수 그럼 있고요. 이제 좀 첫 번째 질문 좀 네. 들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아까 이재용 구속. 네, 그렇죠. 이재용 회장이 구속이 결국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는데, 네. 이재용 그 부회장이 구속되는 좀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사실 교수님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리라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1월 달에 이제 첫 번째 법원에서 심사를 했을 때는요. 예. 그때는 조금 애매했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특검이 화력 집중을 해서 네. 증거를 보강을 했을 때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예. 제가 그래서 사후적으로 지금 해서 제가 뭐 마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좀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봐도, 이건 좀 구속각이다. 그렇죠. 두 구속각이 번째 아니야, 검찰이 내세웠던 그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이게 구속과이 될 수 있는 혐의가 명백하게 이제 보였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네요. 아니 예, 근데 뭐. 지금까지도 재벌의 무슨 뭐 죄가 밝혀지면 항상 혐의는 명백했지 않아요? 저는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제가 뭐, 이렇게 예. 비웃기세요. 그리고 혐의 명백했는데 왜 맨날 링겔 꽂고 이러고 갔다가 네, 네, 조금 네. 있으면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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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번에 구속의 의미가 좀 남다른가요? 예, 일단 이번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큰 액수를 네. 일단 뇌물로 준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1차 때 그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을 때도 이제 뇌물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못 밝혔는데 이제 2차 때는 법원이 그거를 인정을 한 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그 정경유착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뇌물은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니까. 그쵸. 사실은 이제 청와대가 재벌들의 팔을 비틀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재벌들이 뭘 원했느냐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약자다. 내가 피해자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았다. 대통령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쩔 수 네. 없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아니다. 뭔가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준 것이다.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 구속의 의미는 그래서- 얘도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사실은 저희 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뭔가 그러니까 특히 총수가 뭔가 네. 개인의 뭔가를 위해서 뭔가 로비를 하고 뇌물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번에 결국 경영권 상속을 목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그 로비의 자금을 회사 돈으로 썼다. 그러니까 이 정황 자체가 지금 한국 사회 재벌의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리를 좀 하면은 어떤 회사 전체 이득을 아이, 위한 돈, 것보다는 돈이 겁나 많은데 네. 지금 회사에 내가 그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내야 돼, 뺏겨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뺏어가지 마. 이러고 얘한테 조금 더 주면은 안 뺏어가게 해주고. 근데 그 돈을 얘한테 주는 돈을 내 돈으로 주고 내 이익을 사수했으면 좀 나은데 그렇죠. 회사 돈을 주고 내 이익을 사수했다. 이런 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언뜻 생각하면은 지금 요번에 이제 검찰 행위 지금 500억이 넘었는데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씨한테 한 정말 건데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삼성이 그만큼을 주고도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벌어들인 그 가치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뭐 그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힘들겠죠. 대략적으로 글쎄요, 그건 대략적으로도 뭐 계산하기는 굉장히 몇천 원 힘들죠. 넘겠죠? 10번 넘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이라는 거대한 집단을 자기가 이제 상속을 하는 문제니까. 근데 저 굉장히 궁금한 게 가치가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 잘 모르는데, 경제 잘 모르는데, 삼성의 오너가 가진 주식 별로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왜 걔네가 왕이에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 한국 사회의 그 재벌의 문제점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벌. 아니, 주식을 다 갖고 있고, 막 완전 많고 이러면은, 네네. 경영권 다 행사하는 거 이해되는데, 네. 몇 프로 없대.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오너라 그러면 최소 이제 51%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51%가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 저 때 지금 이제 저희 사진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게 이제 구속된 이후에 그 조사를 봤는데 네. 좀 많이 초췌해졌다고 보기도 하지만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주식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전체 뭐 삼성을 계열사 전체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일단 그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만 생각을 하시면 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특수관계인이라 불리는 여러분들 계시는데 오너. VIP라고 네. 부르죠, 거기서. 재벌가 네. 근데 그분 거를 다 합쳐도 5%가 안 돼요. 그래, 그렇대. 5%. 세상에 예. 5%도 안 되는데 왜 왕인 거지? 어째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러 가지 계열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피라미드, 순환출자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지배권을 지금 하고 있다. 네, 대충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네. 지금 이제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진짜. 지금 뭐 화면에 제가 보니까 그래프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 보시면 대충 삼성전자를 뭐 제일 관심 있을 테니까 보시면 삼성전자. 네. 이재용 및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게 직접 주식을 갖고 있는 게 한 4.9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른 계열사들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4.3% 갖고 있고요. 네. 삼성생명이 7.6%, 뭐 삼성화재가 1.3%.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대로라면 그냥 원론적으로는 이제 진짜 주인이 되려면 50%가 넘어야 되지만 그건 또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요. 여기 눈가의 사장님이 회사 운영하는데 필요한 주식은 30% 정도입니다. 50%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 뭐 그거는 이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뭐 한 20%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장 어쨌든 기업 같은 경우. 그 네.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5%가 5%밖에 안 건 돼. 지금 이 그림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고 있구만. 이걸 땡기면 다 딸려오는 거야 지금 돈이. 네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순환출자라고 지금 리플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번에 문재인 후보에서 공약에서 재벌 순환출자 해소 이 공약이 삭제됐다고 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막 이 친재벌적인 정책으로 선회를 했네. 뭐 우클릭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이 많은데요. 네. 그런 건가요? 아. 그런 건가요? 예, 이게 조금 뭐 그냥 받아들이시기에는 굉장히 뭐 후퇴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어찌됐건 굉장히 대기업들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돈이 왜 많이 들어가죠? 고리를 끊으면 되잖아요, 그냥. 아니죠. 예를 들면 다른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네. 지금 오너가 계속해서 자기가 지배를 하려면 그거를 자기가 다 사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 그러니까 지금 계열사를 통해서 돌려서 소위 말해서 돌려먹던 거를 돌려먹기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 직접 해야 실제로 네. 돈이 네. 막 오가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데. 밑장빼기네. 완전. 밑장빼기. 예. 어?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가 소요되는데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과연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이걸 한다고 해서 지배구조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게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돼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그 공약을 내놨다가 그거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정책으로 바꾼다고 해도 해소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지금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기업의 구조로서 해소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상적인 건 맞는데 어차피 이제 정책이라는 게 우선순위도 있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가장 강력하게 예를 들면 목적을 삼아야 되는 건 어쨌든 총수의 전행을 막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다른 여러 가지 가능한 정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는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후퇴라고 그렇게까지 후퇴. 막 슬퍼하실 일은 아닌 것 아니, 같아요. 근데 막 후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조금 안심한 게 사실은 김상조 교수님 문캠에 합류하셔서 오늘 뭐 오마이뉴스에 인터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김상조 교수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 후보가 이 공약을 수정한 것이다. 네. 그런 식의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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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게 순환 출자가 2012년에는 우리 전 대선 때는 엄청 되게 화두였잖아요. 엄청 이걸 한 대 만에 막 난리쳤는데 그 정도의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딱 눈에 띄는 어떤 그런 거 이거 하나만 되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말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네. 체계적인 일관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그러니까 좋다. 지금까지는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상 맞지 않고 당장 될 수 없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보완책을 먼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셔도 좋고 제가 보기엔 더 강력한 정책들이 있어요. 뭔가 센 게 예, 있다. 예. 그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그거를 지금 다 얘기하시기 힘드신가요? 예, 그거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뭐 문재인 캠프에서 내는 여러 가지 뭐 상법을 개정한다든가 네. 뭐 이사회를 강화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들은 거 있어요. 이사회 강화 그 노동자가 이사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은 적 있어요, 저. 그 이사회 얘기했으니까 우리 기업에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그 경제 시지 바닥인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 그 주식을 뭐 한 주, 뭐 10주 이렇게 소액 주주들 있잖아요. 네네. 그 소액 주주들도 주총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주총에 참여하고요. 오늘도 참여하잖아요. 아니 몰라서 제가. 예.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도 그 12살짜리 어린애인가요? 참여해서 발언도 하고 했죠. 예.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그 세법이나 기업의 어떤 경제를 이제 주로 하셨는데 그 해외에서는 이렇게 소액 주주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한 상태인가요? 네, 아니면 활발하죠. 해외는 특히 그리고 저희는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과정에서 엘리엇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그 네. 헤지펀드가 네. 사실은 그게 소위 말해서 아예 소액 주주는 아니지만 네. 주식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요. 네. 예를 들면 경영진이 잘못하고 그러면 뭐 맴매. CEO 갈아라. 네. 뭐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번에서도 합병하지 말아라. 네. 예, 이렇게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개입을 하고요. 예, 우리나라는 왜 안 그러죠? 그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주총 때 내가 물어보기만 하면 저렇게 웃으시지?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는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주총 때는 소액 주주들 막 저기 못 들어가게 막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우리는 왜 그다음에 못해? 발언권 이렇게 막 손들었는데 마이크 안 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보였잖아요. 예. 사실은. 네. 네. 예전에 그 참여연대나 이런 뭐 삼성 관련돼서 이 소액주주들 모아서 이제 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것도 막 뭐 한마디로 빨개 일어나갖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네네.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가 이제 기존 이제 순환출자 해소 요런 거를 나오자마자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경제지 기사마다 뭐 6조 원 비상권리 현대차. 그래서 마치 이 재벌들이 들한테 돈을 뭐 속된 말로 삥 뜯는 것처럼 이렇게 막 포장을 해서 이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도입 부분에 이제 너무 언론이 친재벌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삥 뜯는 건 아니죠. 삥 그러니까 뜯는 건 자기들이 아니고. 원래 사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써야 돼. 6조 원을 썼어야 되는데 6조 원을 안 쓰고 지배를 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한 애들이네. 그러니까 그 경제라는 게 사실 정치랑 굉장히 민감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붙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붙어 있었다 여전히 붙어 굉장히. 있어도 굉장히 유치하게 붙어 있었죠. 약간 그 전 정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도 좀 머리를 많이 쓰시면서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유치하게 붙어 있다가 터졌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리플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건 나빌레라님께서 지금 그래서 결국 금산분리와 순환출자를 막는 기본인데 법에 법을 덧칠한다고 뼛속까지 버티는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단 말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대답 좀 주시겠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요. 네. 뭐 일단은 뭐 근본적인 해결책,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 나라는 이제 오너들이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결국 네.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당분간 그건 지속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오너들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다 차기 정권에서의 어떤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회에서 이사회라는 게 결국은 주주총회에서 뭐 맨날 그러니까 모든 주주가 모여서 의사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네. 중요 의사결정을 국회에서 하듯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사회에 네. 진짜 오너들을 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독립적인 이사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주변을 이제 화력 집중을 해서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 특히 국민연금이 역할을 해야죠. 근데 요번에도 이제 나왔듯이 국민과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그 그러니까. 국민의 편과 아니면 공익과 사회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건 또 바로. 인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 국민연금의 헤드를 대통령 권한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또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런 순환출자 구조를 끊는다 이런 걸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캠이. 포기한 건 아니죠. 예, 하긴 하겠다 지금. 네, 네, 그런데 더 강력한 방법을 네. 구상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지금 좀 언론에서는 잘못 완전 뭐 순환출자는 내버려 두겠다라는 식으로 네, 네, 네. 나왔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모든 대선 후보들이 경제 관련된 공약을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 이창규 교수님 계속 나오셔갖고 다음 주는 계속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주식 얘기하시는데 주식 박사들 뭐 안내음 얘기 막 하시는데 안내 먹튀 전문주주 저희가 다음 주에 대선 테마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선 테마주에 관련돼서 우리 이제 교수님이 나와주셔서 이제 얘기를 하실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공약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 계속 그 작년 그 저번 대선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 교수님 오실 때 경제 민주화, 도대체 뭐가 경제 민주화라고 하나요? 경제 민주화 맨날 얘기는 떠들어. 근데 경제 민주화가 뭡니까? 물어보면 사실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하는 참 그 뻘쭘해요. 사람들 그 얘기 안 해요 별로. 그런가? 그 김종인 할아버지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 안 해요. 잘 몰라요 그냥. 네, 사실 뭐 이번 대선에서 지금 뭐 경제 민주화가 이제 핵심 화두는 아니죠. 그렇죠. 지금 뭐 문캠에서도 이제 일자리 공약을 거셨고요. 일자리 창출인데 그래서 사실은 뭐 경제 민주화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추상적인 말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장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게 만든다. 또는 뭐 부를 재분배해서 불평등을 없앤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강론으로 재벌 개혁에 들어가면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재벌이 너무 힘이 세니까 중소기업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거에 플러스에 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앞으로도 다음 정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이라는 거는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 잘 가도록 경쟁력을 갖고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대기업 자체가 자꾸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생산성을 좀 경쟁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민주화의 하나의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 플러스 네. 이제 사법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네, 중에 하나거든요. 매우 왜냐면은 네. 지금 제가 이게 그 우리 삼성 총수가 구속된 거는 구치소까지 간 건 이번 처음이잖아요. 네. 3대에 걸쳐갖고 이병철 그다음에 그 이건희 이재용 중에서 이병철도 그렇고 이건희도 그렇고 제대로 뭐 수사조차 받지 않고 구속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벌이 어떤 그 범죄 행위를 했다 치더라도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이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 사법부는 항상 재벌한테 관대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이번에 또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말 일개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했어. 그걸 왜 그랬냐면 503님께서 너무 유치하게 대놓고 돈을 뜯은 거야. 대놓고.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 경제민주화 얘기를 자꾸 이제 리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저는 경제민주화 물론 뭐 사람들 얘기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돈을 벌어들이는 생산을 해내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우리가 만들어낸 생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분배하는데 돈을 그 부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좀 공평하게 분배해 나가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 어쩔어쩔님이 네. 모든 재벌의 법무팀이 존재한다는 게 관대한 이유가 아닐지. 생 법무팀이 존재한다는 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요새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그 패스를 하고 그다음에 연수원 갔다가 보통 판사 검사를 하는데 요새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재벌의 그 법무팀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 재벌 법무팀에 갈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정말 인맥도 화려하고 능력도 있는데 이 재벌들이 그렇게 보강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법무팀 쪽에. 뭐 있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 뭐 사법부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아시겠지만 뭐 정관예우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일단은 뭐 사건이 터지면 담당 판사랑 누가 동문이냐 누가 사법부 연수원 동기냐 너무 싫어. 그 네, 이런 것부터 끈으로 찾으니까. 내부자들의 그 끈으로 가는 그거 너무 싫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그 사람이 여태까지 소심 판결을 했냐 이게 아니라 맨날 나오는 게 저도 이제 그런 걸 조사하는데 사무연수 몇 개냐 그리고 얘 동문이 도대체 누구냐 동기가 누구냐 계속 이걸 먼저 파헤치고 사실 그렇게 또 판결이 나와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야만적이야. 전근대적이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일부러 좀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경제와 정치 대선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이제 그 재벌 문제를 이제 저 질문이 있어요. 예, 하세요. 교수님 있잖아요. 그럼 재벌 개혁하려면 지금 순환출자 뭐 구조 끊는 거 말고 뭐를 오너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뭐 잘 안 하잖아요. 두들겨 패야지 뭐 인식 바꾸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제일 상법 개정해서 법으로 이사회로 잘 접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두들겨 팰 수 있는 게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럴 방법을? 근대적으로 두들겨 패다니요. 그럼. 죄송합니다. 말이 거칠어서.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두들겨 패는 방법이 뭐가 합법적으로 있을지.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가장 강력한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그런 거라고 그러면 사실 아까 또 말씀을 하셨지만 전 검찰 개혁이나 법원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법개혁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예. 아 물려있다 서로 사법개혁과. 네,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에서 소위 말해서 이게 법적으로는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인데요. 다 이제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도 안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구두조도 안 되면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재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면 재벌들의 사면을 얘기하면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재벌 총수 때문에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정말 재벌 총수들이 있어야만 그 재벌이 살아남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나요? 그거는 제가 사실 그런 거 가지고 주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주가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재벌 총수 아 있건 없건 뭐요, 시방. 예, 뭐 제가 이제 뭐 검찰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예를 들면 법원에 나가서 실형 집행, 하여튼 법원에서 유죄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재벌의 주가의 변동을 보면 그냥 무난하게 갑니다. 그렇다고 뭐 확 오를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확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예. 예전에는 그런 말들 그 언론에서 그런 말 썼잖아요. 뭐 재벌 총수가 그 구속됨으로써 주가 뭐 총액이 몇 천억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자기들끼리 소설로 막 쓰는 경우도 많이 아저 있더라고요. 표정 컨템트야. 우리 미세 표정 했잖아요. 그 컨템트. 그 우리 이랬어. 아주 뭐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그렇지 소리다.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언론의 약간 좀 공포 마케팅. 네. 상정 회사님이 이재용 구속되니까 주가 더 올라가. 이게 사실 그 삼성주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보통 근데 사실 그날 올라가고 그런 게 SS에 그런 말 터졌거든요. 이재용 없어도 되네. 예?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이재용 리더십을 안 믿었다고 볼 수도 있죠. 오히려 그 해외에서는 이재용이 구속됨으로써 이제 한국의 기업이 더 정의롭게 그
평범하게 잘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안심한다는 말도 나왔거든요. 그게 맞나요? 예, 기본적으로 뭐 미국 같은 케이스 예전에 엔런이라고 굉장히 분식회계 네, 그래서 그렇죠.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 CEO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한 20년 넘게 형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업적인 단계도 굉장히 세죠. 물론 미국은 시장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CEO는 그냥 시장에서 아웃입니다. 퇴출인데 사법부의 단계도 굉장히 셉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게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고 일종의 저희 말로 하면 경제 민주주의 민주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우리나라 재벌 오너들 다 한 번씩은 다 구속됐고 기소되고 근데 그것들이 뭐 개인적인 주식 투자를 하다가 회사 돈을 날려먹어서 했는데 사실 이게 미국 같으면은 당연히 퇴출 대상이고 엄청난 형량을 받을 건데 우리나라 김우중 전 회장도 다시 올라오고 지금 분위기 잡고 뭐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거의 이제 일부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 그 교수님이 이런 거를 좀 짚어볼 거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아 오늘은 맛배기고 또 그렇죠. 나오셔서 이게- 또 재벌개혁 얘기 또 그러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채팅창을 계속 본 게, 네. 뭘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할까 했더니 결국은 안 냅두시겠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는 네. 그 대선 테마주를 하고 또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비정규직 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와 이제 기업 지배 구조와 이제 그런 얘기, 노동자의 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주셨으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앞으로 이제 교수님이 저희 대선 아바타 이제 그 저희가 선거를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교수님과 함께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기업 재벌들의 문제점을 계속 파헤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건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하고 싶으신 얘기나 이것 정도는 꼭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민주화 얘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맨날 이상한 이념 싸움 약간 네. 이런 쪽으로 몰고 와서 답이 무슨 안 제사 나와요. 지내는 것처럼 경제민주화 돼지머리처럼 이렇게 해놓고 예, 서로 그러니까 제사 서로 막 지내세요. 너무 이제 극단적인 의견이나 극단적인 뭐 정치 싸움 그래서 서로 색깔 논쟁 뭐 이런 거 네, 하다 보니까 맞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로 접근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나라 경제 굉장히 어려운 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괜찮아지는 방향으로 어떻게 재벌을 개혁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재밌는 건 이제 언론이 저희 나라들이 너무 이제 공포 마케팅 같은 거 많이 하고요. 재벌 계획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이재용을 비판하면 너는 왜 대기업을 못 잡아가고서 그러냐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고 총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재용을 비판하는 거지 삼성을 망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오도하는 언론의 좀 태도 이런 것들도 반드시 지적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제인가 그젠가 본 기사 중에 슬로우 뉴스에서 재벌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는 뭐 남미, 필리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더 제가. 악화될 수 있다. 네, 완전히 악화될 수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신데요. 기로에 섰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맨날 대기업 얘기, 재벌 얘기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만 생각하시는데 저희 나라 사실 20대 대기업 그때 계열사 3분의 1이 지금 한계 기업이에요. 한계 기업이라는 거는 거의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만큼 진짜요? 이제 최악의 단계. 최악의 대기업인데 최악의 상태인 거의 상황이라는 거죠?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네. 그럼 이게 또 얘네들끼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IMF 도미노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무너지면 사실 거기는 꼬리 물고 있으니까 다들 도미노 현상을 계속 그럴 수도 있는 악순이 될 수 거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위험한데 여기다 이제 더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이런 복잡한 지배구조화에서 그런 기업들을 서로 살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자들. 그러니까 목숨이 정말 간당해서 빨리 얘 어떻게든 저쪽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얘네를 자꾸 그 구정물탕에서 얘네 맨날 같이 거죠. 놀거든. 같이 뭐 파티하고 맨날 후계자들끼리도 같이 맨날 만나고 그러더라고. 이제 서로 같이 질척거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심상해서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제 물에 빠지면 다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자체를 잡고 같이 물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물귀신처럼. 근데 그 얘기는 정말 처음 들었네요. 예, 이렇게 그래서 많은 기업이 한계 기업이라는 건.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선 아바타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네. 2부에서 이제 대선 빅데이터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창 교수님 나와주셔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노예 해방을 통해 근대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된 링컨. 만일 그가 사상근무제를 실시했더라면 일자리 해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사주보다 행복한 회사. 복지임금으로 쉬어도 월급 받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당신의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주며 낭비하지 마세요. 아이폰 하나로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 된 스티브 잡스. 그가 과중한 업무 대신 사상근무제를 알았더라면 지구인들은 더 많은 혁신의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 쉬는 회사. 혁신을 통해 창업을 열어주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준 칼 막스. 그가 자본주의 붕괴론 대신 사상근무제를 택했더라면 20세기 세계는 전화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회사. 노동자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는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노예 해방을 통해 근대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된 링컨. 만일 그가 사상근무제를 실시했더라면 일자리 해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사주보다 행복한 회사. 복지임금으로 쉬어도 월급 받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이번 총선의 여론조사는 많이 빗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여당 이상한 현상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한만만 가지고 한다면 IM부터 대선 아바타 2부 오늘은 빅데이터 전문가 심영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아직도 그래. 아직도 안 나오셨어요? 감기는 거의 나았는데 아직 목소리가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힘내서 텐션 올려서 네. 좀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은 활기찬 모습을 좀 아, 보여주세요. 누가 보면 선거운동 하러 다닌 줄 알아. 그러니까. 요새 그 목소리 계신 사람들은 선거운동 뭐 하러 다니시거나 아니면 대중 드시고 자원봉사. 계시잖아요 지금. 그 목소리가 비록 이게 좀 잠기 써도 오늘 또 뭐 충실한 자료 준비해 오셨으니까 일단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어떤 빅데이터를 갖고 오셨나요?
오늘은 이게 4월에 이게 본격 대선이 접어들면서 네. 그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진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에 달라진 점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후보에 관련된 언급들이 3월과 4월이 많이 달라졌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는 3월 달에 이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4월 해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대선 후보의 언급량. 네네. 이거를 먼저 봐야 되나요? 네. 그 대선 후보 언급량, 지금 도표 나오네요. 네, 네. 보면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는 트위터에 트윗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봤는데 그 트위터는 되게 좀 핫하고 이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트위터를 제거하고 뉴스와 블로그, 인스타그램의 언급량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언급량이 뉴스, 블로그, 인스타그램 해갖고 2017년 합산한 거죠, 예, 지금? 2017년 2월부터 4월 16일까지. 3월과 4월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예. 네. 근데 주변- 문재인 후보의 언급량이 굉장히 많긴 많네요, 확실히. 네, 많습니다. 예, 계속 또 상승하고 있고요. 근데 좀 주목해야 될 게 이 빨간 선이네요. 안철수 후보가 빨간 선 맞죠? 네네. 트위터를 포함했을 때는 이미 그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언급량을 넘어섰는데 네. 아. 예, 빼고 보니까 아직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사실은 네. 거의 박빙이라고 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언급량이 박빙이다. 네. 그러니까 뉴스랑 블로그, 인스타그램 다 합쳤는데 확실히 딱 3월 말부터 해서 약진하는 게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을 나눠서 이제 총 합을 보게 되면 네. 3월 달에는 문재인 후보가 41%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4월에는 34% 정도를 점유하는 걸로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대부분 아.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일부 가진 걸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세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문재인 후보 다 된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들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래요, 지금. 실제로 언급량 같은 걸 보면. 언급량이나 이 그렇죠. 얘기들 보면은 특히 이게 또 트위터 언급량을 뺐단 말이에요. 트위터 언급량을 뺐다는 거는 의미가 제가 보기엔 좀 트위터는 되게 정치 얘기 맨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예, 많으니까 이게 지금 좀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하고 좀 약간은 맞습니다.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 이런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그 후보별 그 대선 후보 언급량을 이제 그 룸파님이 도표 좀 크게 보여주세요 해서 도표를 크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지. 저희가 그러면은 대선 후보 언급량 말고 그러면 후보별 채널 점유율, 그러니까 후보별로 채널을 얼만큼 이제 점유를 하고 채널이라는 있는지. 게 아까 뉴스,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했다는데 제가 궁금한 게 뉴스는 그럼 얼마나 언급됐고 블로그는 얼마나 언급됐고 그렇죠.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봐요. 인스타가 또 궁금하단 말이에요. 인스타가. 네, 인스타 정치 얘기 안 하는데. 네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전체 3월과 4월 전체 양에서는 네.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뭐 뉴스를 볼 때도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한 50대 후반 정도로 비슷하게 각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표가요. 분명히 뉴스가 파란색, 블로그가 빨간색, 인스타그램은 초록색이란 말이에요. 네네. 다른 후보들은 인스타그램 언급량이 좀 적은 편인데 문재인 후보만 높네요. 네. 이건 뭐 다른 지금 의미가 문재인 있나요? 후보는 문재인 후보는 인스타그램이 이제 8%,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이제 3%로 지금 되고 있네요. 아니 네. 초록색을 보시면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여실히 여수익이 굉장히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현재 오늘 분석한 자료는 단독 언급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뭐 문재인 후보를 언급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같이 언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인스타그램이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럼 원래 인스타그램이 저도 인스타 하는데요. 우리 인스타 피플은 저는 트윙녀지만 인스타 피플은 그런 거 안 해요. 사진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딱 찍어서 딱 올리고 오후에 홍차 해시태그 예쁘다. 그리고 해시태그 계속 연결되면서 딴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인데 저도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만들었는데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전 맨날 뭐 정치 관련된 글 많이 이야기를 쓰시는 하는데 분한테는 안 맞아요. 이게 셀카 뭐 이렇게 그 먹방, 감성 이런 거에 이런 잘 거를 어울리는 이제 주로 겁니다. 하는데요. 네. 근데 그 문재인 후보가 인스타그램에 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됐을까요? 일단 이 인스타그램을 계속 분석을 해오다 보니까 네. 지난 촛불 집회가 굉장히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잘 아시겠지만은 사진을 올리고 감성적이고 그렇죠. 여성 여성들이 취향적인 더 많이 게 하죠. 굉장히 네. 강합니다. 근데 지난 촛불 집회 때 여성들의 참여가 상당히 많았고
그들이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발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촛불 집회 관련 인스타그램 언급 인물 이 도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그 촛불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촛불 집회 관련돼서 나온 이제 언급량과 인물들이죠. 이러니까 네. 좀 그 꼭 지금 대선 후보 이제 5인 메이저 5인이라고 해야 되나? 메이저 5인 말고 다른 분들도 계속 지금까지 언급돼 있던 거 다 보니까요, 그죠? 작년부터. 예. 이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촛불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를 본 데이터입니다. 네. 인스타그램만 봤고요. 네. 촛불과 함께 탄핵이나 박근혜, 세월호가 언급된 그 포스트를 뽑아가지고 분석해 본 것입니다. 촛불 연관 인물이 네. 빈도수가 박근혜가 가장 많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얘들 빼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네. 문재인 이제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언급 인물만 봐도 문재인이 33%, 이재명 성남시장 25%.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도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네. 유명 스타네. 이재명 후보 그런데 의외로 안철수 후보는 거의 언급이 안 됐네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5%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촛불 집회랑 별로 안철수 후보랑 인스타그램에서는 네, 별로 네. 연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차은택, 고영태, 이재용 그 다음이 안철수였어요. 굉장히 이제 낮은 수인인데, 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인스타에서는 언급이 안 됐을까요? 일단 촛불 집회 자체의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좀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뿐이 아니고 이제 뭐 뒤에 볼 몇몇 장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큰 현재 이번 대선에는 촛불 집회 그리고 뭐 세월호 탄핵 등등이 굉장히 큰 이슈로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에 대부분 다 문재인 후보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가요? 그건 나빌레라 고소당할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언급량이 적네. 사진 그럴 올렸다가 수도 공명 있겠습니다. 나갈까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네. 있죠. 뭐 이거는 나빌레라님의 내 맘대로 해석. 예. 내 맘대로 해석이에요. 저희 해석이 근데 아닙니다. 데이터 제공해 주시는 걸 내 맘대로 해석하시는 거 또 시청자분들 그렇죠. 마음이죠. 그럼요. 저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방금 얘기하시기를 촛불 집회, 뭐 세월호 뭐 이런 거 언급과 무슨 이렇게 연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세월호랑 지금 촛불 집회랑 문재인 후보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이렇게 붙어 있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세월호랑 붙어 있었던 건 또 이게 같을 것인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다음 그 후보별 언급 중 세월호 동시 언급 비중 뭐 요거 좀 한번 볼까요? 네네. 다음 장표. 예, 네. 지금 나왔네. 이제 이 도표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조금 이제 좀 글씨가 흐린데요. 네네. 이게 2017년 1월부터 네. 3월 24일까지 네. 주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이런 곳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세월호를 언급한 동시에 언급을 해준. 그러니까 뭐 네. 빈도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었고 세월호 뭐 그 단식 현장 문재인 네, 네, 뭐 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둘이 좀 세월호랑 이 사람들이 이 인물들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수치가 높으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 세월호와 문재인이 같이 있는 혹은 그 안철수와 세월호가 같이 있는 비중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제일 높네. 그러니까 제일 진한 거는 진하네,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3월 20일 날 네. 8.20%로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재명 시장님은 뭔가 아니, 그러니까- 반짝반짝 높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그러네요. 1월부터 2월까지 이제 꾸준히 이제 언급이 되다가 또다시 이제 3월 20일쯤에 이제 언급이 됐고요. 뭔가 반짝반짝 높아. 없었던 때도 있고 반짝 될 때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주별로 이제 그 비중을 본 것이고요.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주에 걸쳐서 뭐 최하 0.5%, 0.4% 이상 정도가 항상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 27주에는 0.1% 이하 정도의 언급이 있어서 표시가 되지 않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슈에 반응하는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뭐 1월 9주에나 세월호가 인양되기 시작한 3월 20주에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아까 균일하게 언급이 쭉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 항상 어찌 보면은 세월호를 이야기할 때 세월호의 뭐 문제 해결이나 혹은 네. 뭐 이런 얘기겠죠, 대부분 다. 그렇죠. 뭐 세월호 특조위, 네, 그다음에 네. 뭐 그런 얘기죠. 중에 이제 문제 예, 나왔고. 아니면 반대 뭐 부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보면 이제 근데 유승민 무슨 의미냐고 지금 말씀. 네. 네네. 뭐 그렇게 봤을 때 그 후보를 언급한다는 것은 이 네. 문제 해결에 뭐 필요한 사람이거나 혹은 정말 싫어서 같이 언급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세월호 문재인이 했을 때 정말 싫어서 세월호를 방해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언급할 리는 없고요. 일단은 긍정적인 쪽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긍정적인 쪽인데 그럼 이 균일하다는 게 저는 되게 그냥 그래서- 반짝반짝 예쁜 불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의 문재인 후보랑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1월 16일, 1월 23일 뭐 거의 1월부터 2월까지 이제 언급량이 없고요.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언급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지금 언급량이 적죠.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쭉 핑크빛이 뜬다는 건 이 도표에서 뭐 반짝 큰 빨간 불도 좋지만 지금 빨갛게 진하게 나오는 것도 좋지만 쭉 핑크빛이 뜬다는 건 이 사람이 뭐 제 실드 좀 쳐도 됩니까? 저 문시지아로서 아니 하세요. 계속 상관없어요. 붙어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세월호랑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언급할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고 세월호랑 계속 뭔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돼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그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언급 비중이 실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해왔느냐, 네. 또 언급 양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언급 양의 차이와 이 비중을 같이 상관계수로 보면 네.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시장은 상관계수 0.7 정도가 나타납니다. 네. 그건 이제 일은 똑같다는 것과 같으니까 0.7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건 나빌레라님께서 대중과 접점이 지속적이고 공감 능력이 좋다는 걸로 생각하면 될 듯 이랬는데 능력은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접점이 좋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지금.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월호뿐만 아니라 그 계속 이제 연관 검색어나 연관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재인, 뭐 세월호, 그다음에 뭐 유승민은 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건 맨날 그 로고송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대? 사드. 사드 뭐 이렇게 아이, 뭐 해갖고. 사드 성애자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돼서 나오는 것들을 또 분석한 걸 오늘 또 갖고 오셨다고요? 인스타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사진이요? 어떤 아, 사진인가요?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네.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면서 저 사진인가요? 예, 우연히 한 장. 아, 왜 문재인 후보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지금 블로그 인스타그램 뭐 세월호 언급 네네. 비중 이런 거 봤기 때문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군요. 보시면은 한 이게 6천 뭐예요? 청바지 입은 날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요. 본인의 계정입니다. 본인의 계정이고 네. 한 6천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저 정도에 되는 다른 후보의 포스트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만 준비가 굉장히 화제된 저 게시물인데 사실 인스타 감성이 패션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저런 게시물 되게 좋아요 많이 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역동적인 사진이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문재인 후보나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문캠에서 좀 저도 문캠 인스타 이제 문재인 후보 인스타를 쭉 보고 있는데요. 팔로잉은 안 해놨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보는데 쭉 보면은 이 매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미디어 팀이 좀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문재인 일본가가 홈페이지가 아, 다운됐잖아요. 그렇죠. 완전 포털 다 1위 차지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거 저도 정책 구입했는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완전 것들.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IT 전문가는 따로 있는데 왜 그 국민의당 홈페이지 제가 매일 국민의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정책 홍보 이런 아유, 것들이 국민의당 굉장히 뭐라고 할 거 아닙니다. 2년 전에 민주당도 그랬습니다. 그건 뭐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포스터도 못 붙이고 뭐 현수막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는. 아니 근데 안 후보는 IT 전문가잖아. 4차 산업을 얘기를 아니 하시는데 후보가 IT 전문가인 것과 조직이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조직 시스템이 약간
그 좀 현수막 붙이는 거나 포스터 이번에 문제도 그렇고 온라인 지금 매체 활용도 보면은 약간 서로 손발이 안 맞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캠은. 자, 그러면 이제 그 후보별 연관어를 뭐 조사한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네.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 연관 비중은 확실히 이제 딱 집어서 본 건데 지금 보실 거는 이것저것 다 보는 거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와 연관된 연관어 탑 30회 갖고 30개 정도 저희가 뽑아놨는데, 아 너무 작다 글씨가. 이게 너무 작아서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부터는 큰 거 몇 가지 만들. 원래 탑 이게 30이면 그래도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네, 그렇죠. 3월, 4월 두 개네요. 그러니까 3월에 언급 많이 된 것과 4월에 언급 많이 된 걸 지금 갖고 오신 거네요. 자, 3월에는 뭐가 1위였나요? 뭐 3월에는 이제 경선이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뭐 박근혜 최순실 있어 워낙 강한 시기였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후보들이 또 비슷하게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3월과 4월이 뭐가 달라진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4월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높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월에는 탑 30 중에서는 약 중간 정도의 안철수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어요. 아, 지금 확실히 라이벌 양강 구도가 네. 확실하게 됐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계속 연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리고 3월이나 4월이나 동일하게 네. 탑 30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도가 높은 단어들인데 네. 거기에 양쪽 다 노무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네, 항상 요 중간쯤에 있네요. 노무현이라는 단어는 항상 문재인과 붙어 다니는 단어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선 과정에 있던 3월에는 아들 이슈는 없었습니다. 근데 4월에 들어서면서 아들 이슈가 문재인 다시 플러스 등장했죠. 아들 이렇게 검색 많이 하고 예. 그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특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탑 30의 마지막에 걸쳐 있는 단어가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은 왜? 문모닝. 문모닝 문이브닝 하시니까 사람들도 문재인 박지원 이렇게 그렇죠. 언급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오늘은 도대체 박지원이 그러는데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언급 많이 하신단 문재인 자꾸 말씀이구나. 얘기하니까는 뭐.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분은. 근데 3월에는 박지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3월에는 없고, 그러니까 대선 경선이 이제 거의 이제 딱 마무리되고, 네. 이제 계속 이제 아침마다 문모닝 이제 문 이브닝까지 하니까는. 사랑하신다니까 이거는.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월이나 4월이나 똑같이 문재인이 가장 높은 연관 빈도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지금의 이슈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뭐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박근혜 탄핵 경선 뭐 지지율 뭐 이런 거네요. 밑에 뭐 연관에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교수나 네, 뭐 교수. 군인, 검증 이런 단어들이 중간중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조금 특이하게 보인 부분이 하나가 지금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4차 산업은 맨날 떠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3월에는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 예, 그래서 4차 산업을 말할 때 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4월에 들어오면서 미래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거 오히려? 약간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미래나 산업혁명에 연관된 좀 이런 그런 건 얘기가 사라졌다? 그 사람들의 이제 인식 속에는 좀 빠졌거나 아니면 이 여러 가지 의혹지기가 있으면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뒤로 밀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호남이라는 단어도 되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호남이 3월에는 맨 위에 있다가 좀 어쨌든 중간쯤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단어죠? 본인에게 유리한 단어들이 많이 밀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단어들, 뭐 미래, 네, 뭐 지금 자기가 강조하는 것들 이런 건 좀 지금 뒤로 밑으로 깔리고 밀려 있고, 맞습니다. 좀 의혹, 뭐 지지율, 현재로서는 지지율 이런 것도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 것들 의혹 같은 것들이 위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홍준표 연관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연관어 탑. 아니 이분은 얘기만 하려고 그랬을게요. 홍준표 후보는 사실 크게 네. 뭐 다룰 만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냥 언급할 대통령 여차가 문재인 없다. 박근혜 뭐 이거네요 계속.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이제 그 양강 보수. 두 분을 빼고 나머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현재 안철수와 문재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는 약간 좀 특이점은 보수라는 단어가 상당히 높게 위치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입고를 이제 보수를 얘기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 자, 냠냠 차우더님께서 세탁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세탁기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탁기는 의외로 없는데 예, 손석희가 있어요. 손석희. 손석희. 3월에 없던 연관어인데 4월에는 홍준표, 손석희 이렇게 연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에게는 좀 좋은 사인일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한 방 먹였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유승민 후보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 유승민. 사드 나오는 거 아니야? 사드? 뭐 유승민 후보는 당연히 사드 나와야지. 사드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로 본인이 주장하는 이런 단어들은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가 없어요? 사드가 상당히 밑에 위치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 집 그 30위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30에 사드가 없네요? 탑 30에? 예. 사드 맨날 노래를 부르고 다니시는데 근데 사드가 사람은 없네요? 지겨운 거야. 아, 유승민 거는 이제 사드 유승민 사드 본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후보는 강조하고 있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붙어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 이게 머릿속에. 그렇죠.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까 네. 이런 하나하나의 정책들에 대해서 집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심상정 심상정 후보는 또 어때요? 심상정 후보는 뭐 노동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심상정 또 마찬가지. 후보도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야. 전반적으로 이 후보들의 언급을 보면은 네. 이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정책에 대한 어떤 집중보다는 네. 그 이미지에 따른 어떤 판단 또는 그런 언급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들이 안 먹히고 있다. 그렇게 계속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를 그렇게 외치고 로고송에 붙였는데 사람들은 유승민과 사드를 연관으로 보지 않고 있다. 연관해서 생각하지 뭐 않고 4차 산업혁명 맨날 외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면 그렇죠. 사람들 네. 인식과 언급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피부에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문 후보 연관어를 보면서 역시 세월호. 사람들은 역시 세월호를 계속 얘기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촛불 집회 이래서 그런 걸 해결해줄 이 사회의 그 억울한 일을 네. 해결해줄 사람으로서 문재인 후보를 언급하고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근데 본격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다음 일주일 정도 뒤에 봤을 때는 또 다른 양상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건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지켜보고 그리고 도표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다음부터 저희가 좀 잘라서 크게 만들어서 저희가 네.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돋보기 그런 프로그램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좀 그 요목 딱 강조해야 될 부분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재밌었어요. 마치고, 예. 저희가 이게 좀 새로운 걸 많이 보게 됐어요. 역시 뭔가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들이 예. 무슨 사드니 뭐 산업혁명이니 이런 것보다는 무너진 사회, 억울하게 지금 예. 희생된 사람들의 한 풀어줘라 지금 그런 대통령 원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물론 뭐 저희 개인적인 제 맘대로 분석입니다만. 자, 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네.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데이터가 다른 언론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언론과 함께 보면은 선거에 많은 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퍼가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돌리시고 해석하시고 맘대로 또 네, 쓰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대선 이슈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초대 손님들이 있으셔서 많이 다루지 못했는데, 꼭 하나만은,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게스트 얘기 말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부산 더불어민주당의 구의 하니까 내가 안 구의원이 이제 그 오이주 구의원이 아니 완전 못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국민의당의 그 옷을 입고 안철수 후보를 유세하는 선거 장면이 궁금했어요 저 진짜 나왔습니다. 그거 보고. 저는 저게 말이 되냐고요, 저게. 사진이 올라왔을 때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제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다.
아니 근데 그게 맞다잖아요. 그게. 근데 맞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 쪽이나 이거 나왔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해명자를 보면은 뭐냐면은 민주당 정식 소속 등록이 됐대. 그러니까 국민의당 선거운동으로 정식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사전에 선관위 간의 법정 문의 절차를 거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심지어 지금 이 금정구의원 오회주 의원은요 비례입니다. 비례. 예. 비례면 반납하고 가야죠. 딴당 가려면 그러니까는- 완전히 해당 행위고요. 자기가 그거 내놓기 싫어서 그쵸. 그러니까 그 출당 전에 조치해달라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 구의원이 선관위에 문의한 거야. 내가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인데 네. 국민의당 옷을 입고 선거운동으로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가능하대. 그러니까 문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치밀하게 계획된 상태에서 치밀하게 이건 확신범인 거죠. 아니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자기 지지자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건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출당을 시키면 의원직을 유지하고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이거는 누가 그 상도덕적으로 정말 완전히 이거는 저는 연애할 때도 양다리 걸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뭡니까 진짜. 아니 저는 더불어민주당 그 소속 의원인데 자기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하려면은 아니 저희 탈당하고 나가서 지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싶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얄민 거죠. 그러니까 뭐- 얄밉네 정말. 그러니까 이거 뭐 당정은 다르지만 국민의당 선거운동 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이거는 당 차원을 떠나서 정말 그 도의적으로 인성이 이러면 안 되지 인성이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인의 인성이 정말 시릇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단언컨대 이 오이주 의원은 평생 정치인에 할 때마다 이 사진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십시오. 뭐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지금 리플로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저는 정당 정치, 우리 대의 정치 근간 흔드는 짓은 뭐 좌우를 막론하고 지향하는 신념과 이런 걸 다 막론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야 너네 이제 문재인 지지방송 뭐 문바 쪽에 가깝지 않냐 그래갖고 뭐 이런 거를 비판한다 얘기하는데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아니, 이렇게 국민의당 의원이 민주당 와서 그쵸. 선거운동 하고 있었어도 똑같이 똑같이 비판했을 비판해야 겁니다.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런 정말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과 도의 그리고 사람들의 대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 나를 뽑아준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해서는 안 되죠. 그럼요. 자 해찬홍말 대선 전국에 헷가닥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맞습니다. SA킴님 맞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을 정치인들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런 정치인들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원을 하든 무슨 뭐 어딜 가든 제가 스토킹할 거야. 끝까지 합니다. 제가 일반인은 스토킹 안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끝까지 그 사람이 정계 은퇴를 해도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스트에 올라갔어 지금 이분은. 자, 이제 대선하고서 이만 좀 마칠 시간인데요. 뭐 네. 재벌개혁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 다뤘는데 재벌개혁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그들을 건드리면 마치 이제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뭐 대선 후보를 건드리면은 그 당이 뭐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근간은 재벌이나 어떤 뭐 영웅적인 뭐 리더가 아니라 시민이라는 점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방송 네. 안내 좀 해드려야죠. 예. 내일은 저희가 토론이 있어서 9시에 방송 시작해서 10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9시 반에 시작했는데 네. 내일 저녁에는 9시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우리 시민분들 고맙습니다. 네, 시민들과 함께하는 더 아이엠피터 대선 아바타. 내일 저녁엔 9시에 당신의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주며 낭비하지 마세요. 아이폰 하나로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 된 스티브 잡스.
그가 과중한 업무 대신 사상근무제를 알았더라면 지구인들은 더 많은 혁신의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 쉬는 회사. 혁신을 통해 창업을 열어주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